이병환이고요. 좋은 때이고요. 여기 터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멋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불렀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고 그래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한 1000일 동안 여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작년이 아니지. 올해 2월 말에 귀국했고요. 박사 논문을 마친 거는 201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논문을 마치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후속 연구를 하고 시간 강사를 하고 뭐 그래 차곡차곡 교수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가 7년 만에 귀국한 거거든요. 2011년도에 미국 간 이후로 7년 만에 귀국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1000일 여행 동안 뭘 보고 왔는지, 그리고 다시 동북아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이 꼬이게 된 결정적인 장소가 하노이였어요. 2013년도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제가 UCLA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박사 논문 주제가 동아시아 냉전사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일본과 오키나와, 남북한, 중국, 대만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 냉전사를 썼어요. 그런데 동아시아 냉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베트남이 있잖아요. 남북 베트남. 저쪽도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포닥으로 갔죠. 하노이에 있는 사회과학원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2018년도에 귀국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저게 혹시 하노이에 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보셨나요? 저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물인데요. 하노이예요. 냐핫런 하노이라고 돼 있죠. 냐가 집이고요. 핫이 노래하다고요. 런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노이에 있는 큰 노래하는 집이에요. 오페라 하우스예요. 근데 하노이에 한복판에 저게 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네, 네, 프랑스 친구들이 지었죠. 프랑스 치하에서 100년 동안 있었죠.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2013년도 10월 달에 하노이에 갔는데 저게 12월 31일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 새해를 저기 아오자에 입고 있는 여성분 보이시죠? 저렇게 전통 의상을 입고 오페라를 들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더라고요. 요거는 투비엔 꾸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억자는 국가의 베트남식 발음이고요. 투비엔은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점을 일본어로 읽으면은 쇼땡이죠. 중국어로 읽으면 슈디엔이 되고 베트남어로 읽으면 투비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도서관 정도 되는 곳인데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역시 프랑스 친구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국가도서관이 아니라 인도차이나 대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과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엘리트들을 다 저기서 양성을 했죠. 요것도 하노이에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V 레닌이라고 되어 있죠. V는 기념비 할 때 그 B자거든요. 레닌 동상이고 역시 시내 한복판에 있고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레닌 동상이 철거되지 않았고 아침마다 저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죠. 혹시 선생님 이것도 기억나시나요? 하노이 한복판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 동상인데요. 지금 알파벳이 흐릿하게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리타이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한자로 바꾸면 리는 저랑 똑같은 이씨예요. 타이또는
한자로 태조? 베트남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저거를 게싱해서 맞추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태조이시죠. 그러니까 월남을, 그러니까 왕국을 처음 개창했던,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렇게 베트남이 독립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태조 왕건이 고려를 개창할 때 저쪽 남쪽에서는 저분이 월남국을 개창을 하죠. 제가 처음 하노이 갈 때는 이런 감각을 갖고 갔어요. 중화 문명일 것이다. 유교 문명일 것이다. 동아시아일 거다. 그러고 갔는데 이런 거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 아래 100년이 있었고 소련과 동유럽과 아주 긴밀한 관계로 반세기 이상 있었던 거예요. 저걸 보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까지의 동아시아의 감각이 이렇게 흔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데가 대단히 예외적인 곳이고 거의 대부분은 저렇게 유럽의 식민지였던 거죠. 동남아시아 가면은 인도래. 영국의 식민지고 뭐 네덜란드의 식민지고 프랑스의 식민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다는 말은 유럽의 경험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고, 요거 왼쪽은 어딘지 아시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죠. 이슬람 국가잖아요. 오른쪽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반둥에 가면은 시내 한복판에 저렇게 대모스크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역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만 가도 유럽도 가깝고 이슬람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동북아와 동남아를 합하면은 동아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 때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를 가보면은 제가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영향 속에서 동남아를 생각했어요. 경제권을 화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인도의 영향도 굉장히 많죠.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이 있고 화교 못지않게 인교라 그러죠. 인디안 디아스포라의 영향도 크고 아랍의 영향도 크고 내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가 아니네. 그때부터 아시아와 유럽 뭐 이렇게 하다가 유라시아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한국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15년부터 여행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게 위쪽에 있는 그 유라시아 전도인데요. 그때부터 저는 동아시아 지도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도를 펼쳐놓기 시작했고 이것만 해도 지금 국경으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실제로 봤던 지도는 국경을 다 지웠고요. 제가 가는 이게 도시마다 점을 찍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도는 뒤집어 둔 건데 몽골에 가니까 몽골 분들이 지도를 저렇게 보시더라고요. 북방에 계신 분들은 남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러면은 동서가 바뀌죠. 우리는 아시아는 동이고 유럽은 서라고 생각하는데 이 몽골을 비롯해서 북방 유목민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과 서가 바뀌더라고요. 유럽과 아시아의 위치가 바뀌고 저런 것도 재밌다 해서 두 지도를 항상 제 작업실 앞에 붙여놓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요거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강연할 때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주 다 쉽게 아실 거예요. 가장 큰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는 보통 미국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도죠. 인도는 인구가 13억이고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가 받은 표가 1억 표 정도 된다 그래요. 현재 인도의 총리인 모디 총리는 2014년도 총선에서 집권할 때 받은 표가
5억 6천만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의 민주주의 국가가 미국이고 3, 4, 5, 6, 10등까지 다 합해도 모디 한 명이 받은 표보다 적죠. 압도적으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죠. 최대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2050년 되면 유라시아 인구의 절반이 무슬림이 됩니다. 이슬람 최대 국가는 저기 중동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있죠. 2억 5천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는 역시 수준이 다르네요. 보통 뉴욕, 시카고 이러는데 저기죠. 두바이에 있는, 제가 일부러 아랍어로 써뒀습니다. 나 아랍어도 읽는다 자랑하려고 써둔 건데요. 버즈 칼리프죠. 칼리프의 탑이라는 뜻이죠. 두바이가 쇼핑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쇼핑몰에 있는 저 녹색 간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조금 더 어둡게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잘 보이시죠? 예. 녹색 저거 보이시죠? 예. 스타벅스예요. 제가 100개 넘는 나라에 스타벅스를 이렇게 한 번씩은 가봤던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였습니다. 맞은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스크식으로 스타벅스를 만들어 둔 것이죠. 저기 아랍어로 잔뜩 써놨는데요. 이 쇼핑몰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랍어의 이름은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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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까지 쭉 얘기 붙여놓고 마지막에 끝에 있는 저게 이름인데, 본인 이름인데, 읽으면 이븐 바투타예요. 이븐 바투타는 아시는 분 많겠죠? 그 이슬람의 대여행가고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아시아까지 갔었던 이븐 바투타 쇼핑몰에 한복판에 저런 스타벅스가 있죠. 저 쇼핑몰의 컨셉이 저렇습니다. 천년의 지식을 재발견하겠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세계 감각, 어떤 역사 감각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곳인데 쇼핑몰을 저렇게 나눠서 이렇게 쇼핑하게 해뒀어요. 그러니까 이븐 바투타가 여행했던 곳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왼쪽에 그 코끼리 있는 데는 인도관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관입니다. 저 배는 정화가 대원정 갔던 그 배를 재현해 둔 거죠. 저거를 재현해 둔 거는 정화는 중국인인 동시에 무슬림이었죠.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저기 저렇게 기념해 두고 있는 겁니다. 왼쪽 아래는 탄자니아 관이었던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는 아라비아 반도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다 꾸며놓고 쇼핑을 하게 만들어뒀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맛보기 재미였고 여기부터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마오쩌둥이 건국선언할 때인데요. 저때 키워드는 반제 반봉건이었어요. 쉽죠. 반제는 반제국주의고 반봉건은 전통의 극복, 타파 이런 거였죠. 그런데 2012년도에 집권한 시진핑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반대입니다. 전통의 부활이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중화문명의 쇄신, 갱신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국만 저런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국가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인도는 1947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초대 총리였던 네루죠. 왼쪽에 계신 분이
60년대 초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권했는데 저 세상으로 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이 저거예요. The last Englishman. 나는 인도를 통치했던 마지막 영국인이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분이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하셨고 법률가였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쪽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나는 인도인이라기보다는 의식이나 사상이나 뭐 이런 것 영국인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라고 회고를 하면서 세상을 뜨셨죠. 2014년도에 5억 6천만 표를 받고 집권한 모디가 표방하고 있는 거는 힌디어로 저겁니다. 힌두 뚜아라고 읽거든요. 힌두 뚜아는 힌두적인 것, 힌두성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 문명에 바탕한 현대적인 국가를 만들겠다요. 5억 6천만 표를 이렇게 세대별로 분석해 보면 20대와 30대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어요. 저분이 트위터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저도 팔로잉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가 보면은 힌두 경전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도 젊은 친구들이 저기에 호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 모디 총리가 하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나는 현대화를 원한다. 인도의 현대화를 원한다. 하지만 영국화를 원하지 않는다. 서구화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좋아요가 미친 듯이 붙는 거예요. 그거 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죠.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 이제 어제 한국에 오셨던 것 같아요. 에르도안 대통령이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고 2003년부터 집권해서 저분 역시 15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원래 오스만 제국이 20세기 초에 붕괴되고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죠. 왼쪽에 계신 분은 유명한 케말 파샤입니다. 케말 파샤가 추구했던 것도 서구화, 세속화, 근대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앞에 저 왼쪽에 계신 분, 저분이 마지막 칼리프였거든요. 그 이슬람 문명의 황제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칼리프였고 동양식으로 치면은 푸이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황제. 그런데 2014년도에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면서 저분이 말하기를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라 이슬람 세계 전체의 칼리프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때 제가 이슬람 세계를 돌 때 항상 보던 방송이 알자지라였는데 알자지라 아랍판을 보는 거죠. 알자지라 아랍판은 북아프리카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이슬람 사람들 16억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쏘는 방송인데 그때 여론조사한 거 보면 저분을 칼리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16억 이슬람인들 중에 한 10%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저분을 칼리프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죠. 근데 21세기 언젠가에 칼리프가 재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60% 이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분은 아니지만 칼리프가 부활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사람은 현재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원래는 6개월 정도 있을 계획이었는데 쿠데타 좌절하고 뭐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다 추방은 아닌데요. 제가 이스탄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계엄령이 발동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도서관, 그러니까 학교 출입을 금지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니까 터키를 떠나긴 했는데 터키 TV나 그 이슬람 세계 미디어를 보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보가 자주 나오거든요. 한국에서는 거의 접하기 힘들죠. 저분은 1년의 반을 터키에 계시고 나머지 반은 북아프리카, 남유럽, 이렇게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페르시아 이런 데를 중앙아시아까지 다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자기를 터키의 대통령인 동시에 이슬람 문명의 수호자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나 상징화하죠. 작년에는 러시아에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작년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죠. 왼쪽에 있는 분이 레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푸틴인데 레닌은 서구파였죠. 그러니까 서구적 좌파였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계승하는 좌파적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21세기에 등장해서 17년째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푸틴이 표방하고 있는 것은 볼셰비키 혁명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은 거죠. 과거에 동방 정교회, 그 동방 기독교 문명에 바탕한 현대적인 러시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하는 일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요거는 저기 러시아어 하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할 것인가죠. 레닌의 그 유명한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제가 러시아어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 이거였어요. 다행히 길지 않아가지고 1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흐름들을 중국은 인구가 14억이고 인도는 13억이고 이슬람은 16억이고 러시아와 동방 정교회 문명을 다 합하면 5억 가까이 돼요. 유라시아 인구의 40억을 넘는 사람들이 저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21세기를. 제가 영미권 매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인데 이렇게 비꼬죠. 시진핑은 시황띠가 되려고 한다. 시황제가 되려고 한다. 에르도안은 술탄이 되고 있다. 푸틴은 현대판 차르다가 다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반동적인 정권들이다. 그런데 40억이 넘는 인구가 저런 조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게 반동적인 건가? 아니면 우리가 20세기에 생각했던 그 역사적인 대서사가 끝나고 다른 역사로 넘어가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질문을 아마 제가 2017년도에 잠깐 한국에 와서 던지고 여행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라시아의 가장 왼쪽에 있는 리스본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까지 쭉 여행을 했던 거죠. 사실은 블라디보스톡까지가 아니라 저기 캄차카 반도 위에 베링 해협까지 갔다 왔어요. 베링 해협까지 가면은 북극도 보이죠. 제가 나중에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요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때가 때이니만큼 동아시아 얘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관찰했던 가장 큰 변화, 그러니까 구미가 멀어진다. 더 웨스트라고 하는 게 우리 보통 서유럽과 미국을 합해서 더 웨스트라고 했던 거예요. 구미. 근데 대서양 동맹이 있었죠. 나토를 비롯한. 근데 구미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상징적인 모습이 메르켈과
트럼프가 만나면 저런 표정이 항상 나오죠. 메르켈이 유난히 돈독한 사람이 의외로 푸틴입니다. 두 분의 인연은 깊은데요.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죠. 동독에서 학생 시절을 보냈고 아주 유능한 그 물리학도였어요. 근데 동독에서 물리학을 공부했다는 얘기는 다 러시아어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그 고등학교 물리학 대회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 이미 다 이렇게 여행도 갔다 오고 소련 일대를 다 방문하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러시아어에 능통한 독일 지도자죠. 푸틴은 아시겠지만 KGB 요원이었습니다. KGB 요원 중에서도 가장 스마트한 친구였죠. 그래서 유럽 냉전의 최전선인 동독에서 근무했죠. 드레스덴에서 공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독일어를 엄청 잘해요. 저 두 사람이 만나면은 국제회의에서 만나면 영어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메르켈이 러시아어로 조크를 던지면은 푸틴은 독일어로 받아치죠. 푸틴이 베를린에 가서 제안했던 게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대유라시아 연합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게 2010년도인가 그래요. 그 뉴스, 국제 뉴스 기억해 보시면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메르켈을 계속 도청하는 문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맥락 때문이죠. 독일이 유럽의 엔진이고 심장인데 독일이 대서양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이쪽 러시아를 통한 유라시아 연합 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메르켈의 집무실 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까지 도청한다고 하죠. 러시아에 제가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있었는데요.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쭉 여행을 다녔는데 러시아에 있으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현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2인자가 총리가 아니에요. 모든 국가 행사에서 푸틴 옆에 서는 사람은 저분입니다. 저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동방정교회 키릴 총주교죠. 그러니까 서방교회, 카톨릭 그쪽으로 치면은 교황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이 모든 국가 행사에 이렇게 나란히 선다는 거는 대통령은 세속의 리더고 저분은 종교와 영성의 리더로서 쌍두마차로 러시아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러시아가 푸틴이 21세기에 표방하고 있는 게 자기네들의 전통 문명, 동방정교회 대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2인자가 아니라 종교의 수장인 키릴 총주교가 2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주 재밌었던 게 러시아 혁명 100주년이었잖아요. 레닌을 어떻게 기념하는가 현재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가라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20세기에 오셨던 예수님이다. 프롤레타리아의 신이셨다. 이런 식으로 의미화하고 상징화를 하기 때문에 그 시체가 여전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미 치웠겠죠. 그리고 제가 역사학자니까 푸틴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 정체성이 흥미로워가지고 푸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레닌과 푸틴의 이렇게 연결망이 있습니다. 레닌이 1917년도에 혁명을 성공시키고 혁명을 성공시키면 바로 이게 혁명 정권이 이렇게 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좌우파 간의 내전도 있고 그 암살과 테러 위협에 항상 시달렸어요. 그리고 1920년부터는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시골에서 요양 생활을 해요. 마지막 3, 4년을 거의 그렇게 보내시죠.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그때 레닌의 말년을 보살펴주고 음식을 다 챙겨주고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놀랍게도 푸틴이에요.
그러면 그 푸틴은 누군가? 현직 대통령의 할아버지예요.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제가 역사학자니까 이때부터 이렇게 족보를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안, 그러니까 러시아에 푸틴이라는 성이 별로 없어요. 저게 어떻게 100년 동안 이어지나? 해보면은 18세기, 그러니까 표토르 대제, 러시아의 계몽군주라고 하는 표토르 대제가 저쪽 서쪽 끝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고 서구화를 추진하죠. 모스크바는 동방 정교의 사람들에게는 제3의 로마 같은 곳이거든요. 로마, 콘스탄티노플, 모스크바가 이게 성스러운 도시인데 거기를 버리고 서구화를 추진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니까 러시아는 러시아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신실한 신자들은 동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게 우랄 산맥 볼가강 있는 그쪽이에요. 거기로 가가지고 러시아의 전통 문명을 고수하는 마을을 만들고 살죠. 그 집성촌 중에 하나가 푸틴 마을이었어요. 푸틴 가였어요. 그들이 1917년도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니까 다시 동방 정교 문명으로 돌아가나 보다 하고 대거 다시 이렇게 모스크바나 상트로 이렇게 돌아왔었죠. 그 집안인 거예요, 푸틴이.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와가지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표방하고 있는 게 동방정교 대국인 거죠. 그래서 총주교를 2인자로 두고 있는 겁니다. 저 흐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비슷한 거예요. 터키에서 신오스만주의를 표방하는 것, 인도에서 힌두 문명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중국에서 중화 문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비슷한 흐름입니다. 요거는 다 얘기 안 하고 오른쪽에 있는 드라마만 말씀드릴게요. 저 터키어인데 번역하면은 화려한 세기, 찬란한 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가장 그 치세를 일구었던 슐레이만 대제의 일대기를 그린 대서사극 뭐 이렇게 그런 건데 저게 터키에서는 어마어마한 히트였고 오스만 제국이 저 발칸 반도 비롯해가지고 뭐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다 다스렸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다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더라고요. 저 드라마를 발칸 반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베오그라드인데 제가 베오그라드 여행할 때도 가장 큰 채널에서 저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더라 라는 거고 사진 보면서 빨리빨리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왼쪽은 제가 테헤란에서 공부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테헤란 역인데요. 어디에서 출발한 기차가 테헤란 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는가? 저기 오른쪽 깃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깃발이죠. 우르무치에서 출발한 기차가 테헤란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서 잠깐 섰다가 이스탄불까지 갑니다. 바로 이것도 넘어가죠. 앞으로 중동을 볼 때 터키와 이란이 중요하다 뭐 그 얘기인데 그리고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고 뭐 터키는 오스만 제국의 후예다 뭐 이건데 넘어가고요. 제가 중동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유심히 봤던 거는 사우디의 행보인데요. 사우디는 중동에 있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 달러라는 말이 있죠. 오일 달러라는 말이 사우디의 오일과 미국의 달러를 결부시켜가지고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를 운영했던 20세기 후반기의 시스템인데 사우디의 왕이 보기에도 미국과의 일방적인 동맹만 의존해서는 사우디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중국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를 순방했고요. 2017년에는 사우디 건국 사상 최초로 모스크바를 방문했어요. 제가 그때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사진입니다. 사우디 국왕이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가 표방하고 있는 2030 사우디 계획의 핵심은 탈석유고 탈미국이죠. 오일 달러 요 체제로 더 이상 사우디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넘어갈게요. 요거 어딜까요? 어디요?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홍콩의 초입이에요.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광저우에서 홍콩까지 다리가 오래 개통되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홍콩은 이제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저 다리가 홍콩에서 끊어지지 않죠. 마카오까지 이어집니다. 마카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볼까요? 마카오가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제가 마카오 갔을 때 하고 있는 회의 중에 하나인데 중국 포르투갈어권 국가 국제회의예요.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포르투갈만 아니에요. 세계 최대의 포르투갈어 국가는 브라질이에요. 네. 브라질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포르투갈어 쓰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중국과 포르투갈어 국가 간의 국제회의라는 거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와 중국이 만나는 국제회의예요. 그러면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될까요? 홍콩이 왕령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중국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홍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게 단서죠.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홍콩은 중국과 영어권 국가가 만나는 허브가 될 거예요. 조금 더 상상력을 밀고 나가죠. 영어를 쓰는 가장 큰 나라는 어디죠? 미국. 현재는 미국입니다. 2050년이면 어딜까요? 인도죠. 인도에서 영어를 쓰는 인구가 2050년 되면 4억 5천 된다 그러죠. 2080년 정도 되면은 6억, 7억 될 거라 그래요. 제가 이번 달 말에 결혼하고요. 11월 달에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2018년도에.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50년 후 영어의 중심이 어딜까? 라고 저는 단정 짓진 않겠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세기는 브리티시 잉글리시의 전성기였죠. 20세기는 아메리칸 잉글리시의 전성기였습니다. 21세기 중엽이 넘어가면 인디안 잉글리시가 세계의 주류가 될지 모르고 그때의 아이들은 영어 어학연수를 뭄바이나 델리나 콜카타 이런 데로 가게 될지도 모르죠. 장담하진 않겠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 해서 좀 점핑해서 저 여행을 하고 왔다는 거고 제가 한 1000일 동안 여행했고 100개 나라 가본 것 같고 1000개의 도시를 쭉 훑었는데요. 가지 못한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1000년도 훨씬 더 전에 해초우 선생이 가셨던 데죠. 카불. 그리고 왕호천축 국전 이런 거 남기셨죠. 그거를 회고하는 글을 꼭 쓰고 싶었는데 한국인은 아예 입국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입국 금지 국가로 되어 있어요.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못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면 못 간다 그래서 못 갔고 저 말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을 못 갔죠. 왼쪽 아래에 있는 게 핫산인데 제가 블라디보스톡에서 2달 공부할 때 자전거 타고 핫산까지 갔어요. 자전거 타니까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많이 아실 텐데 단동이죠. 저기서 이렇게 멀리 보기만 했는데 못 가고 결국 저기 못 가고 2월 말에 귀국했더니 2달 후에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을 넘어서 남쪽으로 왔죠. 바라건대 조만간 저도 북에 가가지고 유라시아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안 간 데가 북한이거든요. 그거를 좀 채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전공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어떻게 새롭게 볼 것인가 요건데 요거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우리가 보통 서구의 충격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편 전쟁 이후로 서세 동점이 뭐 이렇게 서구의 충격으로 동아시아 현대사가 막 불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가 보면은 홍콩을 영국에 넘겼고요. 상하이나 텐진 같은 걸 개항한 정도예요. 그리고 홍콩은 1997년도에 이미 중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만주의 영역, 그러니까 청나라의 강토였던 만주에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한테 넘어가죠.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연해주예요. 그게 1860년도의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한반도보다 훨씬 큰 영토를 러시아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의 영토죠. 서구의 충격과 동구의 충격 어떤 게 더 의미심장했던가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주에서 러시아의 연해주로 간 것도 있고 메이지 유신이 저때 일어나죠. 1858년, 1869때. 근데 일본 근현대사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미국에서 페리 함대가 왔다. 흑선이 왔다. 그래서 개항을 하고 메이지 유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1860년도에 일본이 했던 중요한 일은 북방 개척을 합니다. 에조지를 홋카이도로 만들어요. 지금의 홋카이도가 홋카이도 된 게 1860년이에요. 왜 그랬을까? 북쪽에서 연해주를 러시아가 다 먹는 걸 보고 거기를 확실히 일본의 영토로 만들어야 했던 거죠. 러시아의 충격 없이 일본의 근현대사를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의 의화단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상은 러시아에 맞선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충격이 비단 1860년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100년 후에 1960년대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요. 몽골, 북조선, 중국, 베트남, 중앙아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다 소련의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냉전사, 동아시아 냉전사를 쓰려면은 저 동구의 충격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에 있으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 러시아 신문들을 많이 봤는데 제 고향이 거제도거든요. 거제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러시아 신문에 거제도에 나오냐? 연해주 다음에는 한반도를 러시아의 영역으로 만들고 거제도를 영국이 홍콩을 만들었던 것처럼 러시아의 홍콩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금융허브, 무역항으로 거제도를 개발해야겠다는 계획이 그때 다 만들어지죠. 혹시 그렇게 됐다면은 거제도의 이름은 뭐 무슨 스키 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실제로 1945년도, 48년도에 북조선의 1인자가 됐던 김일성은 러시아어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킬 문자로 편지를 써서 스탈린에게 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죠. 저 요인을 고려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서구의 충격은 다 바다로 왔어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게 다 이렇게 바다로 왔죠. 미국도 태평양을 건너서 바다로 왔습니다. 러시아는 다 강을 따라온 거예요. 시베리아에 가면 세계 10대 강 중에 4개의 강이 다 시베리아에 흐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무르 강이죠. 그러니까 저런 강길을 따라서 러시아가 동아시아까지 진출했던 거고, 곳곳에 요새를 만들고 그 요새를 철도로 이은 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완성이 되니까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죠. 요거는 제가 동북아 평화학교에서 강연을 하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뭐 북조선이나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참조가 될 만한 나라들, 혹은 이렇게 상징적인 나라들 몇 개를 꼽은 겁니다. 아스타나에, 그 카자흐스탄의 수도, 왼쪽에 가장 위에 있는 게 그 제가 작년에 갔을 때 한참 하고 있었던 엑스포 전시관인데요. 에너지를 주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뭐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거였고, 오른쪽 위는 이슬람 국가 회의죠. 그러니까 소련에서 벗어나고 나서 카자흐스탄은 다시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고, 왼쪽의 아래는 아스타나 클럽이라고 하는 카자흐스탄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국가의 수장들의 정기적인 회합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가장 아래는 유라시아 영화제의 모습이에요. 저걸 보면 카자흐스탄이 여러 방면으로, 에너지 방면에서, 종교 방면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라시아의 허브 국가가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에 가장 위에 있는 게 칭기스탄 동상이고, 몽골 초원에 있는 건데, 울란바타르입니다. 몽골 역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자기들의 전통 문명이었던 불교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와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동북아시아를 잇는 연결망 국가를 지향을 하죠. 요거는 처음 말씀드렸던 하노이인데요. 하노이도 역시 사회주의 국가였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흥미롭게도 종교를 다 허용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가장 위에 있는 거는 범미오라고 하죠. 문묘예요. 공자를 모시고 있는. 저기 가보면은 중국의 유학자들을 쫙 한쪽엔 기리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베트남의 유학자들을 쫙 기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 과거에 합격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비석에 새겨두고 있죠.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는 다낭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제3도시에 있는 불교 사원인데, 여성 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 아래에 있는 거는 까오다이교라고 호치민시 근처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보면은 각 문명의 성현들을 다 모셔두고 있어요. 예수부터 뭐 마호메트, 뭐 공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어떻게 기억하는가, 기념하는가. 호치민묘인데, 제가 베트남에서 등산하면 꼭대기에 오르면 다 호치민 사당이 있어요. 호치민은 20세기에 오셨던 군자이고 성인이고 보살이죠. 그런 식으로 의미화가 되죠. 공산주의 혁명가라기보다. 러시아에서 레닌이 20세기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방향입니다.
2050 베트남 계획은 뭔가? 혹시 동북아, 동남아에 있는 허브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냉전기 때의 그 네트워크였던 소련과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 해가지고 유라시아 연합이라는 게 있고, 남베트남 쪽이 미국과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했었던 환태평양 연합, 그 양쪽을 다 연결하는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현대적인 다종교 사회주의 국가가 되겠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중화 문명과 서구 문명과 동구 문명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복합 국가가 되겠다. 있고 인구 1억 3천이 된다. 2050년도에. 그러면은 요거는 국가가 이렇게 표방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랑 술을 먹고 2차까지는 안 되고 3차까지 가서 좀 취하시면 저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왕년에는 중국 다음으로 2인자였다. 조선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나갔었다.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취하시면 얘기하시는데, 현재 포스트 차이나 하면서 이렇게 발전의 속도나 인구의 스케일이나 그리고 엄청 젊은 나라예요.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다 지금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3명 이렇게 낳거든요. 교육열은 또 엄청나죠. 유교 문명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과연 저렇게 될지. 하지만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는 있죠. 요 사진이 제가 3년 여행하면서 건진 가장 아끼는 사진입니다. 그 베링 해협 가면은 거의 북극까지 간 건데, 북극곰의 눈물인가 그런 다큐 있었잖아요. 실제로 북극이 녹고 있고요. 제가 간 게 8월 달이었는데 많이 녹아가지고 파도까지 치고 있고, 파도가 치니까 저쪽에 사는 러시아인들은 서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기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베링 해협을 넘어가면 알래스카예요. 아메리카 대륙이랑 멀지가 않아요. 저기 가서 제가 딱 느낀 게, 또 네 번째 써놓은 거, 천지가 개벽된다. 이런 느낌을 딱 들었던 게, 1대1로의 그 최신 계획을 보면은, 어디 있냐? 저 베링 해협을 잇는 것도 있습니다. 절반은 해저 터널로, 절반은 아까 그 홍콩과 마카오를 잇는 그 다리처럼 해가지고 유라시아의 동쪽 끝과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끝을 육로로 잇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만 그런가, 그 아프리카와 유럽도 지금 잇고 있어요. 그 지브롤타 해협이라 그러나요? 스페인의 남부와 모로코의 북부를 터널로 뚫고 있죠. 그러면은 2030년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저 베링 해협을 통해서 아메리카가 육로로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이런 말이 사문화 될 겁니다. 하나의 대륙이 곧 펼쳐지죠. 그 뭐라고 그러나, 이게 뒤로 갔구나. 천하일가,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천하위공. 다 이어집니다,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아메리카 종단철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게 UCLA였고 캘리포니아였는데, 캘리포니아 종단철도를 이미 중국이 고속철로 깔고 있어요. 남미의 고속도로, 고속철 다 중국이 깔고 있죠. 그런 날이 머지않았죠.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고려인, 제가 3년 전에 여행을 떠날 때에는 한국인으로 출발했다가 올해 돌아와서는 고려인의 감각을 갖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중앙아시아나 소련에 계셨던 그 고려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천년 전에 고려 국가를 살아갔던 그때 고려인 감각을 말하는 건데 3년 동안 제가 여행하면서 계속 나는 고려인이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영어로 하면은 I am a 코리안이잖아요. 코리안이라는 게 고려가 코리안이 된 거죠. 러시아로 하면 뭐가 되죠? 예, 야가레이지 그렇죠. 그 여성은 뭐 까렌까야 뭐 그럴 거예요. 아랍어로 하면 아나민 쿠리아 그럽니다. 쿠리아 역시 고려인이라는 말이죠. 왜 다 저쪽 사람들 우리를 고려인이라고 부르나? 고려 때 몽골 세계 제국을 통해서 유라시아가 한번 크게 통일된 적이 있었죠. 몽골 때 동유럽까지 다 갔잖아요. 그때의 물류망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네트워크가 한번 가동됐기 때문에 유라시아의 동쪽 끝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아랍인들도 쿠리라고 하는 거고 서유럽 사람들도 코리안이라고 하는 거고 북방에 살았던 러시아인들도 까르이나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앞으로 북이랑 연결이 될 거고 앞으로 저의 아이들, 그 친구들이 살아갈 세계는 12세기, 13세기 그때의 세계 감각과 흡사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고려 시대 이후에 그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수도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양, 개성, 한성 이렇게 쭉 내려왔죠. 이렇게 천년사가 전개됐는데 지금이 21세기라는 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천년은 다시 이렇게 위로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고 저 그 북극의 바다가 녹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요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쪽도 저 위로도 바다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저걸 통해서 유럽으로도 가고 좌회전하면 유럽으로 가고 우회전하면 아메리카로 가는 건데 유라시아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 북쪽에는 북극해가 있고 남쪽에는 인도양이 있고 동쪽에는 태평양이 있고 왼쪽에는 대서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사해동포. 4개의 바다로 둘러싸인 동포 감각, 고려인, 유라시아인 이런 감각을 환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은이라는 친구가 지난주에 판문점에 와서 이렇게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고 썼다고 하죠. 새로운 역사. 저 친구가 의미하는 새로운 역사가 어떤 뜻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역사학자로서 제가 봤을 때 저 친구는 천운을 타고난 친구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때랑 전혀 다른 게 이쪽 아시아 사람들을 옥죄었던 서세동점 이게 거의 끝나가고 있는 무렵입니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이 아시아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쳐요.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친 서방의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미국 고립주의 등등 해가지고 이런 국면이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만 정상국가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역시 한 50년 이상 행사했던 패권 국가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그리고 일본도 정상국가화, 보통국가화 얘기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갖는 정상국가가 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일본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는 20세기에 식민지를 경영했던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식민지와 관계 정상화를 못한 단 하나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게 북조선이죠. 그걸 하면서 정상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신문명론의 계략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보통 같이 제가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건데요. 넘어가서 제가 거의 매주 프레시안에 연재를 했는데 작년에 써놓고 발표를 못한 글이 저거예요. 스위스를 돌면서 김정은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제목을 알프스의 소년 김정은이라고 뽑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험악할 때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0대 초반에 지도자가 됐죠. 그 말인 즉슨 저기는 백두혈통으로 그 정통성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걷는 걸 보니까 살은 좀 빼고 건강관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보장이 되면 30년, 40년 혹은 반세기까지 집권할 수 있는 친구예요. 또 하나 역사학자로서 얘기하면 사회과학 이론가가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위인전을 한번 쭉 보세요. 세계 위인들. 알렉산더 대왕부터 강희제까지, 세종대왕까지 집권을 몇 년 하셨던가. 5년 대통령에서 세상이 안 바뀌어요. 5년은 뭘 이루기에는 되게 부족한 시간이고 뭘 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걸 두 번의 전임 대통령이 보여주셨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주 잘하시고 있지만 4년밖에 안 남으셨습니다.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김정은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5년 안에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죠. 1983년생인가요? 84년생인가요? 제 생각에 한반도에 살아가는 곧또래 중에 유일하게 2050년을 내다보면서 사고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10대에 저기서 살았잖아요.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근데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가? 왼쪽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독일이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이탈리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20세기 초까지 큰 제국이었죠. 제국 사이에 있었던 소국이에요. 그리고 19세기까지만 해도 되게 불모지였어요.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보기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땅이었어요. 저기가 20세기에 유럽에서도 가장 국제적인 나라가 됐거든요. 제네바에 모든 국제기구들이 다 있죠. 그리고 저 나라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가 다 공용어입니다. 저기서 김정은은 교육을 받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았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감각을 본 거예요. 저기서 살고 북한으로 돌아간 거겠죠. 북한의 지도를 어떻게 볼까, 김정은은. 저는 저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구나, 이쪽이 아니구나. 없네? 사진이 빠진 것 같은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조선의 국경지대에 있는 훈춘이라고 하는 도시죠. 훈춘역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한문, 로마 알파벳, 그리고 키릴 문자. 저렇게 되어 있고 역만 그런 게 아니라 훈춘 가보셨죠? 황광석 선생님은? 도시의 거의 모든 간판이 다 저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북조선이 앞으로 개혁 개방을 해가면 저런 형태의 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자 도시고 다문명 도시고 다국민 도시일 거고 그렇게 적어도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북조선의 미래를 그릴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어떤 통일국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자, 8시 끝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 지도는 요겁니다. 세계 지도가 아니라 지오그래피가 아니라
커넥터그래피라고 하는 건데요. 저거는 연결망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항공, 철도, 송유관, 인터넷 그런 연결망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거고, 그때의 핵심은 국가와 국가가 아니라 도시들이죠. 도시와 도시가 어떻게 네트워킹을 되는가. 20세기는 국민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의 시대였습니다. 앞으로는 노드 시티가 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어디에 써놨나? 여기에 써놓은 거 있죠. 북조선, 동북 삼성, 극동, 동몽골, 홋카이도, 그 서일본 여기. 저런 도시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생겨날 거고, 그때의 도시는 남한의 도시나 중국의 개혁 개방할 때의 도시나 전후 일본의 도시와는 다른,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걸 거예요. 한샘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가구를 만들던 기업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엌은 이렇게 해라, 뭐 거실은 이렇게 만들어라, 뭐 침실은 어떻게 해라 해가지고 대기업이 됐잖아요. 앞으로 한샘의 비전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만이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규모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가, 그런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에 판다? 북한과 중국과 인도와 이렇게 이렇게 연해주 이런 데 판다는 거죠. 30만 단위의 도시들을. 저런 식으로 이미 기업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원광대학교 연구소에서 그런 동북아 도시 네트워크를 연구하려고 오늘 또 막 기획안을 짜다가 올라온 거고요. 제가 6월 달에 북경에 회의하러 가는데 그 주제가 티엔샤예요. 천하예요. 21세기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할 때 이 베르그런 연구소라는 게 LA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그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억만장자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연구소를 만들었고, 저기에는 그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부터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 콘돌로자 라이스 안보보좌관,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21세기의 거버넌스를 연구하는 곳인데, 저기에 화두가 저거예요. 동아시아의 천하와 저 움마라는 건 이슬람 세계의 그 세계 비전인데, 움마와 불교와 힌두 세계의 만다라와 서방의 세계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 저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중국 쪽 지식인과 인도 쪽 지식인을 모아가지고 천하와 만달라의 어떤 융복합을 연구해봐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죠. 그리고 저기는 시진핑을 직접 불러서 회의도 해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은 어떻게 회통할 것인가, 중국과 미국은 어떻게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 것인가를 민간 연구소인데 국가의 주석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하고,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있죠? 저 친구가 돈을 다 내가지고 만든 연구소거든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도 줍니다. 저분은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학자인데,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 책을 낸 학자인데, 앞으로 21세기에 중요한 거는 그 세속의 지도자와 종교의 지도자가 함께 다스려가는 것이다. 마치 지금 러시아 비슷한 거죠. 이란도 그렇고, 저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어마어마한 연구비를 또 떠안겨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감각을 갖고
동북아 평화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3년 동안 여행하고 나서 동북아시아로 돌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동북아시아는 뭐라고 할까요? 유라시아와 아메리카가 만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이기도 하고요. 구대륙과 신대륙이 만나는 곳이 동북아시아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지구의 미래인 것 같아요. 여기가 신천지일 거고 그 신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는 북조선, 동북삼성, 연해주 여기일 거예요. 그쪽으로 이미 활동을 많이 해 오셨던 단체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사명감, 책무감 뭐 이런 걸 가져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거는 최근에 선물로 받은 티켓인데 저 황광석 선생님도 아실 텐데 2020년 10월 13일이더라고요. 73만 8천 원짜리 티켓을 그냥 받았는데 곧 베를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년이면 저거 타고 LA도 가고 아메리카 대륙도 가는 세계가 다가오고 있다. 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주시죠. 여행 중에 브레아트 공화국 울란데 물론 가보시겠지?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승비가 있잖아요. 전승비. 1921년도에 한러 연합군이 일본을 친 거, 대통령이 진정할 때, 네. 거기 가면 공산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과 전승탑이 있다는 그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봤을 때 하는 그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 관계에 우리가 이제 배관되니까 시민단 국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 고려인들 단체하고 우리 방문단하고 합동으로 간단한 위령제를 했어요. 네. 승리 합이니까 왜 그걸 구상했냐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때 소비에트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아니고 소비에트 1921년도니까 벌써 대통령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겼대요. 연합군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는 민간 철도 근무한 노동한 사람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전투를 한 겁니다. 러시아 군의 말하자면 적군들하고 있었지. 네. 적군들하고 할 때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지만은 그 군인들이 자기들 소속으로 오라 그랬어. 우리 독립군 보고 연합군 독립작전권을 자기 감시하자. 그래서 우리 그분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런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연합 작전 현재 우리는 미국의 작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생각이 들잖아요. 모든 작전이 이렇게 해서 독립적인 걸 해서 이렇게 이겼어. 이거 중국 공산당도 가담을 해 같이 엉골 분들이. 그래 이겼으면은 이걸 지금쯤은 3년 전이니까 거기를 상당한 러시아 정부 정부하고 역사적으로 처음 잡은 연합군인 거예요. 그 큰 행사를 하면은 굉장히 한러 간에 역사적으로 연합군 그 자체가 싸움도 부부한 이런 쪽 간접을 하거나 해도 싸움도 없었잖아요. 그 대신 그런 연합했다는 것을 부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한나고 정신이 될 것이다 이런 구상을 했는데 그걸 또 그 당시에 또 박정권 되니까 또 미국에서 그걸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좀 버릇이 났어. 근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우리 남녀 모두가 아직까지 안전은 안 되지만 뭔가 달라질 그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걸 보고 나서 그런 걸 느낀 게 있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대로서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있는 연구소에서 몽골이나 이쪽도 다 다루거든요. 그리고 방학마다 앞으로 동북아의 연결망의 핵심 도시가 될 곳을 계속 이렇게 가서 워크숍도 하고 뭐 그럴 건데 그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좋은 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되죠. 예, 예, 네. 마침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김정희라고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스위스에서 이거는 뭘 했는지 좀 아시나요? 그걸 제가 알면 여기 아니, 예, 네. 네, 많이 놀기도 했겠죠.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뭐 특별한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혹시 아시는지. 왜냐면 김정은이가 30년 이상 집권한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약간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대적인 왕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스템이 뭐 좋으냐 나쁘냐 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 친구는 백두혈통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앞으로 될 마치 옛날에 왕이 이렇게 태어나면은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처럼 후계자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저쪽에 김정일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공부를 하라고? 거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김정은만 간 게 아니라 김여영도 보냈잖아요. 둘이 같이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보고 들은 바가 있을 거고, 보기에는 김여정이 또 똑똑해 보이긴 하던데, 글쎄요, 뭘 공부를 했을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아니 지금 의미 있게 말씀하셔서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김정일이도 또 말하는 이제 해외편은 아니지만은 국내에서 후계자를 받아서 정치적으로 도약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희 형제들 기준 중에서 특별히 젊은 나이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유럽에서 공부했으니까 이 해방 세계의 문제, 자기 나라에 처해진 문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리해역 관련 사진 보여주시면서 대리해역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2019년도 3.1 운동 100년이라고 거기 선생님께서 예. 하셨어요. 네. 그런 호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라는 어떤 의미를 2010년도 그런 게좀 궁금해요. 제가 강연 다니는 장소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있고 안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내년에 3.1 운동 100주년이죠. 그리고 5.4 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가면. 3.1 운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요즘 다시 생각해 보고 있어요. 저는 단순히 독립운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의 지평이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문명적인 비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33인의 그 명단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절반이 그러니까 개신교였죠. 서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개화파의 후예들이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절반은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천도교 쪽 분이셨죠. 천도교는 동학 운동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20세기에 배웠던 한국 근현대사는 개화파 중심으로 쭉 쓰여져 온 거예요. 그리고 개화파, 그 역사는 승자가 쓴다 그러잖아요. 개화파가 이렇게 맞은편에 둔 사람들은 척사파들이에요. 이 척사파들은 조선 왕조를 지키려고 하고 중국 중심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고루하고 낡은 세력이었다. 개화파에서 정당성을 구하는 건데 제가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지금 다시 돌아보면은 조선 말에 가장 활발했던 세력, 운동 이런 거는 동학 쪽이었던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3.1 운동도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실제로 1920년, 30년, 40년 독립운동도 반도에서는 천도교가, 만주에서는 대종교가 하는 그 동학의 후예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해방 이후에 주도권을 쥐지 못했던 거는 역시 분단 때문이었죠. 친소파와 친미파가 갈라지면서. 친소파와 친미파는 다시 개화파들이에요. 개화 좌파와 개화 우파들이죠. 근데 앞으로 21세기의 그 큰 변화가 어떤지 제가 앞에 쭉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인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슬람은 어떻게 되고 있고, 동방 종교 저쪽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서유럽도 얘기를 빠뜨렸는데 비슷해요. 사실 메르켈이 소속된 데가 기독교 민주당이잖아요. 기독교 기민당은 뭔가 기독교라는 유럽의 전통 문명에 민주주의라는 현대 정치를 결합시킨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독일 갈 때는 이렇게 3인당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민당의 그 저력, 문명적인 뿌리 이런 게 간단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유라시아 전체의 흐름에 부합하려면 앞으로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2045년, 2048년 이렇게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는 저 동학의 후예들, 개벽파의 어떤 지향, 사상 이런 것들을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였는데요. 1300년 전인가요? 채치원이 당나라의 그 장안에서 공부도 하고 벼슬도 하고 그때 당나라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유교, 불교, 이슬람교가 다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던 코스모폴리탄 도시였는데 거기를 보고 반도로 와서 채치원이 했던 얘기가 그 3교를 회통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유교, 불교, 도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사실 고려예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저는 고려인의 감각으로 살겠다 그랬잖아요. 3교 회통은 1000년 전의 과제였고 지금은 뭘까? 3학 회통인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서구의 학문이 있어요. 서학. 그리고 고려 이래로 1000년 동안 누적되어 왔었던 그때의 유학, 유교라는 거는 신유학이죠. 신유학에는 이미 도교랑 불교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거. 그리고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서 이렇게 아래로부터 일어났었던 동학. 요 3학을 회통시키는 게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과제가 아닐까? 그걸 해야
새로운 고려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2050년대 어떤 통일을 바라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바탕을 해서 저의 제자나 저의 자식 때 뭐 이렇게 가면은 신문명론의 계략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명론의 계략을 누가 썼죠? 후쿠자와 유키치가 썼습니다. 일본의 화폐의 가장 큰 근대 일본을 만든 사상적인 아버지였죠. 김옥균이 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근대화 서구화 뭐 이런 거였는데 21세기에는 요 반도에서 신문명론의 계략 같은 걸 누가 써가지고 동아시아 전체 혹은 유라시아 전체 세계 전체의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고, 2019년도 3.1운동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그런 걸 표방하는 지식인 집단, 매체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주말마다 서울 와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꼬시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제가 겨냥하고 있는 거는 86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셨다, 이제 물러나시라 그런 건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는 북조선에 자극받은 게 많습니다. 김정은 83년생인가요? 84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김여정은 더 어리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82년생 김지영 뭐 이런 그 또래인데 한국에서는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날 제가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 언어들을 배우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언어로 된 이렇게 신문을 볼 수 있는데, 알자지라 아랍한 일면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김정은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리더, 그런 식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북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어요. 8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데, 촛불혁명이라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제가 올해 한국에 와보니까 80년대 선배들이 다시 다 해먹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10년 전에 이미 하셨는데 다시 그들이 돌아오셨구나. 이게 좌우나 진보 보수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정상화된 것 같긴 한데,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감각으로 보면은 남한이 좀 느리거나 좀 더 세게 말하면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술 취하면은 요즘 많이 하고 다닙니다. 예, 몇 가지 대답 드릴게요. 제 단체도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렇게 일본 다니면서 청소년행도 하고 비슷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 네.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갖고 있는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뭐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시대는 이제 세계들은 다시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눌려왔던 자기 정체성들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제 정체성의 회복과 세계와 같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민족주의와 다원주의 혹은 세계 시민주의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문명으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근데 국가주의를 과연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가르치 입장에서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얘기하기 쉬운데, 우리 현실 처지에서 이것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발생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아까 이제 중국을 볼 때도 이거를 뭐 황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독재자를 보는 시각과 뭐 지금 중화문명을 다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만 볼 거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을 때도 분명히 거기서 어떤 모습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까 홍콩이나 마카오를 보여드렸던 거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신장이라고 하는 곳은 신장 위구르 지역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독립 때 나왔다. 분리 독립될 거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셨고 아직 안 가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한두번그 오성지의 출판 하위까지 한 두 번에 걸쳐서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중국이 이 떼기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거였어요. 절대 안 놔주겠다. 심지어 우리가 봐도 이건 한족이 아닌데 미라를 어마어마한 큰 멋진 미라를 다 세워놓고 자기네 한족이라 그래요. 가까이서 못 보자 가면은 근데 그게 그 1999년에 동북부경 막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돼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장강을 이렇게 그 양쯔강 그 장강을 이제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묻기 전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미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다 전시를 딱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기 그것도 우리는 그 중국 민족이 중국이 크지 않잖아요. 한국이. 근데 다 그 자기네 거라고 하는데 거기는 자기네 본통이 그렇다고 치지만 저 우르무치에서부터 그쪽 지역은 거기서 자기네 미라가 나왔으니까 이게 본래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얘네가 이것이 하릿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 전부 알다시피 다 가스 유전이잖아요. 그쪽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많잖아요. 안 놔주겠다 절대로 이거는 그거를 한 두 번 갈 때마다 이 무서운 족속이다 이게 중국이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왔고 그걸 갈 때마다 더 진화해서 해요. 의미를. 그래서 그걸 보고 안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원주민들이 그 대체적으로 외국 쪽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그 토착민족들이 그 천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 갖고 농사 짓는 민족들이 평화롭고 순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절대 좀 우리같이 이렇게 터지게 저항을 하는 사람이 많이 대다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땅도 너무 어차피 힘도 있고. 그러니까 분리 독립이라고 하는 건 20세기의 과제예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건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죠. 21세기의 과제는 그러니까 독립을 영어로 하면 인디펜던트 그러잖아요. 디펜던트를 안 한다는 부정사잖아요. 21세기의 과제는 인디펜던트에서 좀 더 나가서 인터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상호 의존할수록 번영하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어디 있을 텐데 네? 잠시만요. 빠진 것 같네요. 컨커라는 말 있죠. 정복하다, 점령하다. 19세기, 20세기는 그 경쟁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과제였죠.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연결망을 많이 갖고 있는가가 국가의 번영과 그거의 기초예요. 커넥트죠. 컨커하는 게 아니라 커넥트하는 건데
한국말 중에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길들이다라는 말이 있죠. 길들이다. 길을 만들면, 길을 내면 그 길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년, 2년, 10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길들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길을 다 깔고 있죠. 고속도로, 고속철, 유라시아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아메리카 다 깔고 있고 다 연결시키고 있고 그거를 2049년, 그러니까 건국 100주년이 될 때 다 연결시키겠다. 그러면은 그 길을 다 만들어 두면 그 길을 인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길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식민지로 정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제국을 경영해봤던 경험을 노하우로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 식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헌장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인류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있잖아요. 신장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독립된다고 예상하셨고 못 될 거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신장은 앞으로 이슬람 세계와 중화 세계가 만나는 데라고 생각해요. 2050년 되면 무슬림들과 한족들이 거기에서 국제적인 회합을 가질 거예요. 마치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 중국이 만나는 것처럼, 홍콩에서 영어권 국가들과 중국이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신장 못지않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티베트는 불교 국가들과 중국이 만나는 데가 티베트가 될 거예요. 될 거예요라기보다는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최고 엘리트들은 그런 비전을 갖고 2049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당나라시을 때나 이럴 때 그렇죠. 옛날 예. 사마르칸처럼 거기 신장 지역 맞아요. 네.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참조를 해서 미래를 구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예, 예.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게 왜 유라시아인가 이제 이런 하기를 처음에 던지셨는데 네. 우리 쪽에서 보면 이제 유럽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또 있고 우리 같이 경험이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더 먼저 그 야오족, 유오족 아시죠? 고국했을 때 우리 유민들이 귀주성으로 가서 남중국으로 해서 결국 라오스 이쪽 동남아로 갔다가 그 공산화 시작될 때 미국에다가 이제 그 망명했던 진짜 만나보면은 정말 동질감을 느껴요. 그분들은. 라오스 같은 데 가서 다시 이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온 분들 어쩌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유럽 경험을 최초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 근대사에서 보면 우리 유럽 경험이 없고 나머지 그 동아시아는 유럽 경험을 많이 했던 나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는 그러면은 그 아까 보면 대체적으로 유럽 경험을 한 아시아와 우리 이쪽에 그런 게 없는 또 아니면 무슬림과 이쪽에 어떤 그 다른 종교들의 그 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라시아적인 그런 융합을 깨고 봤을 때 그 커넥팅화되고 어떤 그 스마트 시티라든가 앞으로 더 발전적인 단통이 아닌 다시 그 돌아가는 단통이 아닌 발전적인 이런 그 미래적인 세상이 구현될 거라는 이제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어요 오늘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유럽 쪽이나 저쪽에서는 그러한 걸 더 긍정적이고 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저쪽의 관점에서는 유라시아 하면은 어떻게 그걸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더 넓게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뭐 자꾸 학술적인 걸로 좀 가는데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트렌드죠.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럽의 잠깐만요.
요거만 하나 설명드릴게. 제가 어디 갔냐? 동구에 충격하면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사, 서구사, 서구 문명사 이런 게 그리스, 로마, 서유럽, 미국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스 가보신 분 있나요? 그리스 가면은 로마 문자 안 쓰죠? 어떤 문자 쓰죠? 히람 문자는 키릴 문자랑 거의 같죠? 그리스는 카톨릭 국가인가요? 정교회 국가죠? 그럼 그리스 문명은 서유럽 문명과 가깝나요? 그리스랑 가까운 데는 동유럽과 러시아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세계사는 그리스, 서로마, 서유럽, 미국이란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그리스에 가보면 문자나 종교나 다 그리스의 적통은 동로마 제국이었고요. 콘스탄티노플, 현재 이스탄불. 그게 이슬람으로 넘어가면서 그 또 전통은 모스크바로 간 거예요. 그게 아무르 강을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왜 글로벌 히스토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라시아, 서유럽사도 엄청나게 이렇게 한쪽이 과대평가되어 있고 다른 그 길은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그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리스의 총리가 치프라스인가 그렇잖아요. 좌파 총리예요. 근데 치프라스가 누구랑 가장 친하죠? 메르켈이랑은 왼수죠. 푸틴이랑 가장 자주 만나죠. 왜 그럴까요? 요즘 돈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리스의 미래를 서유럽의 일부가 아니라 동방종교 문명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은 매년 5월에, 벌써 5월 됐네요. 그리스로 갑니다. 아테네를 가는 게 아니에요. 아토스 섬에 가요. 아토스 섬은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동방종교회의 성지예요. 예루살렘이나 메카나 뭐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성지, 거기에 성지 순례를 항상 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다른 기독교, 다른 유럽 문명 이런 게 러시아를 통해서 이게 유라시아로 이렇게 들어온 게 있고 여기 아현동에 가면 실제로 정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북쪽에서는 영향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연구도 되지 않고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건데 그런 걸 다시 보면 한반도사도 다른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동구의 충격이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사를 한번 다시 써보려고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답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도를 놓고 산좀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어떠냐?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그 세속적인 것과 홍스러운 것의 문화, 이야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지구에서 구현한,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인 거잖아요. 그 두 가지는 구현한 국가가 이미 있지 않나요? 있죠.
연합해서 국가 이념으로 원포홀 공무원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라는 제가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이 스위스로 유학한 것도 그런 것과 어떤 맥락상의 관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김정은의 외양이나 뭘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진 않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이성과 영성, 성과 속 이 조화롭게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모델 국가는 제가 볼 때는 이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의 1979년 호메이니의 혁명이란 게 뭔가 보면 제가 테헤란에서 한 3달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원과 하원은 별로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나의 계층적인 계급적인 이익을 보장해 주거나 대변해 주거나 나의 뭐 지역적인 이해를 대리해 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거잖아요. 상하원 차이가 없죠. 근데 이란은 하원은 그렇게 뽑아요. 1인 1표제로. 그런데 상원에 뽑히시는 분들은 울라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들이야. 정통 학자들. 그래서 하원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이슬람의 원리를 아주 깊이 연구한 그분들이 보기에 이거는 인간들의 욕심이 너무 과한 거다라고 하면은 거부를 해서 재심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 개개인들의 욕심을 이렇게 덜게 하는 역할을 상원에서 종교인의 이름으로 혹은 성직자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속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정치가 이란에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중국에서 신유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삼원제를 해야 된다 그러죠. 중국도 장기적으로 1인 1표제를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중국이 1인 1표제로 하면 14억이 다 나 잘 살겠어요 하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의원은 중국의 문명을 담보하는 유학자 그리고 다른 또 한 의원은 이슬람교, 불교, 뭐 기타 등등등 기독교 등등의 성직자로 구성돼 가지고 하원을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하는 그런 제도를 궁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속합작 이런 걸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 게 왜 중요한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9시인데 요거는 제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랑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가 이미 이제 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자율주동 자동차라고 하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잖아요. 제가 듣기로 올해 삼성전자에서 하반기에 출시되는 냉장고는 알아서 주문도 해요. 계란 한 판을 샀는데 이 가족은 요거를 3일 만에 다 먹더라, 4일 만에 다 먹더라. 이게 다 데이터로 돼 있어가지고 다 떨어지기 전에 알아서 주문을 해요. 마트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냉장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동차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게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죠. 사람, 인물, 식물, 광물, 동물 이런 게 만물이 다 이렇게 활물이 되고 이렇게 의식 있는 영물이 돼요. 그때의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동양 정치의 핵심이 옛날에 그거죠.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 돼야 되고 밖으로는 왕이어야 된다. 왜 그런 걸 요구했는가? 왕의 영향력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나의 결정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항상 이렇게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됐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왕년의 왕만큼의 네트워크를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그런데 20세기 정치처럼 내 욕심과 내 이해관계를 반영해 주세요라고 표를 행사하고 그러면은 그 욕심이 일파만파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으로 미쳐요. 모두가 주권자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왕이 주권자였죠. 만인이 주권자라면 이제 만인이 성인이 안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욕심이 막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정치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동학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렇게 1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게 앞으로 큰 비전이 될 거고 저 다음 세대들이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문명론의 계략 뭐 이런 거에 핵심 발상이 저런 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갑자기 엉뚱한 대로 샜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